남대문 저자거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장사꾼들의 웅성거림과 행인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살아있는 시장의 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끄러운 풍경 속 가장 낮고 후미진 곳에 한 눈먼 노인이 낡은 사갓을 깊이 눌러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밥그릇 하나를 앞에 두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로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밥집의 다정한 딸 연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맘때면 남은 국밥을 가져와 이 말없는 노인의 끼니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연아가 따뜻한 국밥을 그릇에 넉넉히 퍼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천한 것들이 길을 막고 게으름을 피우는 개냐. 오만한 고함 소리와 함께 말을 탄 한 무리의 건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병조판서의 막내 아들 이도령이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길을 막은 연하와 거지 노인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노인의 밥그릇에 담긴 국밥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관이로구나. 눈먼 놈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아주 용하구나. 그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자신의 값비싼 가죽신으로 노인의 밥그릇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밥그릇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밥과 밥알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도령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흙과 뒤섞인 국밥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갓을 쓴 노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거나 실컷 먹어라. 내 놈 꼴에는 흙 섞인 밥도 감지덕지. 그의 끔찍한 모욕에 수하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흙과 국밥 범벅이 된 노인은 그 모든 멸시와 조롱 속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노인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그 밥그릇이 아니라 내 놈의 팔을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라. 그가 말을 돌려 노인의 곁을 스쳐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흙 범벅이 된 사갓 아래에서 아주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땅속에서 울려오듯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조용해서 오직 이도령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고리를 당겨 멈췄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섬뜩하고도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도령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허수아비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었습니다. 허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그는 채찍으로 말을 후려치고는 그 불길한 목소리에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도령의 저택에서는 밤늦도록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불길한 속삭임은 이미 술기운과 함께 까맣게 잊어버린 뒤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술에 골아떨어진 이도령이 침소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굳게 닫힌 그의 방문이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그림자가 달빛을 등지고 어둠을 뚫고 유령처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낮에 그 눈먼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잠든 이도령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나 비수 대신 마당에서 주워온 듯한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나뭇가지를 마치 천하제일의 명검인 양 조심스럽게 고쳐 쥐고는
잠든 이도령의 오른팔 위 허공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춤사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이도령의 팔 안에 있는 수십 개의 혈관과 수백 개의 힘줄, 그리고 기가 흐르는 길, 경락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뭇가지 끝이 허공을 스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검기가 뿜어져 나와 이도령의 오른팔에 있는 모든 기맥과 혈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갗을 베지 않고 오직 기만으로 팔의 생명력을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신의 경지에 이른 검술. 수십 번에 보이지 않는 칼질이 끝난 뒤 노인은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잠든 이도령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밥그릇의 빚은 이것으로 갚는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조판서 대감의 저택은 지옥 같은 비명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명의 주인은 바로 이 대감의 막내 아들 이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려다 오른팔에 아무런 감각도 없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분명 제자리에 붙어 있었지만 마치 죽은 나무 토막처럼 그의 의지를 전혀 따르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 팔이 아니다. 왜 이러는 것이냐? 더욱 기괴한 것은 팔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예리한 칼끝으로 수십 번 그어놓은 듯한 가느다란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그 붉은 선들을 따라 팔의 모든 힘줄과 신경이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대감은 아들의 끔찍한 상태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곧바로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그들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는데 어찌 팔의 모든 기맥이 막혔는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생명력 자체를 베인 듯합니다.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기이하고 끔찍한 부상. 이도령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오른팔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도령이 하룻밤 사이에 원인 모를 불구가 되었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한양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기이함은 무공을 익힌 무림의 고수들 사이에서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들었는가? 병조판서의 아들이 외상 하나 없이 팔의 모든 기맥이 끊겼다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침술의 대가라도 그런 짓은 불가능할 텐데 수많은 억측과 괴담이 나오는 가운데 한양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점의 늙은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잊혀진 전설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심검이다. 틀림없어. 그의 말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심검. 그 이름은 20년 전 조선 무림을 공포와 경외에 떨게 했던 한맹인 검객의 칭호였습니다. 그는 눈이 먼 대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칼 없이도 검기를 날려 상대를 베지 않고 제압했다는 전설 속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년 전 호련히 모든 것을 버리고 종적을 감춘 뒤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심검이라니 그는 이미 죽었거나 어딘가에서 늙어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요. 아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기만으로 사람의 힘줄을 끊는 것은 역사상 오직 심검만이 가능한 기술이다. 전설이 돌아온 것이다. 자신의 팔이 전설 속 맹인 검객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이도령은 공포보다 더 큰 분노와 치욕감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 그것도 눈먼 놈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 날뛰며 아버지인 병조판서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군사를 풀어 저자거리의 모든 눈먼 놈들을 잡아들여 그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놈을 찾아 내 앞에서 사지를 찢어 죽여야 이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심검은 과거 임금을 호위했던 전설적인 무인이었기에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도령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직접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값을 부른 한 사내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흑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는다는 조선 최고의 자객이었습니다. 이도령은 흑표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을 약속했습니다. 그 눈먼 놈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온전하게 잘라 내 앞에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이도령의 의뢰를 받은 흑표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자거리에서 이도령이 모욕을 주었던 그 눈먼 거지 노인의 행적을 쫓았고 며칠 뒤 이도령의 오른팔에 나타난 붉은 선들의 흔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처의 흔적을 본 순간 흑표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놈의 솜씨다. 흑표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심검이 종적을 감추기 직전 그와 마지막으로 대결했던 유일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제1검을 놓고 벌어진 두 사람의 대결에서 흑표는 심검에 보이지 않는 검기 앞에 단 일격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심검은 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너의 검은 살기는 강하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구나. 그런 검으로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날 이후 흑표에게 심검은 평생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흑표는 심검이 평범한 거지 행세를 하며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저자거리를 맴돌며 노인의 주변을 탐색했고 어렵지 않게 그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주는 국밥집 딸 연하였습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연하가 다가올 때만큼은 사갓 아래에서 희미한 기척을 보였습니다. 흑표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계자식이로구나. 저 계자식을 이용하면 그 유령 같은 놈을 내 발 아래 꿀릴 수 있겠어. 그날 밤 흑표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하의 국밥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연하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를 틈도 없이 그녀를 자루에 담아 납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국밥집은 발칵 뒤집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흑표는 연하를 저자거리에서 가장 음습하고 낡은 폐창고로 끌고 가 겁에 질려 떠는 그녀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그 맹인 놈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흑표의 협박에도 연하는 울면서도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눈먼 노인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눈먼 노인은 저자거리에서 수십 리나 떨어진 감의 낡은 폐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일 이후 정체가 드러날 것을 예감하고 잠시 몸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폐가의 누추한 곳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잃은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의 날갯짓 소리까지. 그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자거리의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어지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연하가 늘 오던 시간에 국밥집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길한 예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작은 비명소리였고 그녀가 흑표의 눈을 피해 저고리에서 떼어낸 작은 놀이개가 창고 문틈으로 밖으로 던져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땡그랑하는 아주 미세한 금속성 소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수십리 밖의 소리. 하지만 심검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로 귓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흑표는 연하를 다그쳐도 아무런 소득이 없자 잠시 그녀를 창고에 묶어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으스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아주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흑표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텅 빈 골목에는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일정한 거리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흑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자객이었지만 저 지팡이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숨소리도, 발소리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망령이 지팡이만 든 채 허공을 떠서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냐? 흑표가 어둠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똑똑하는 변함없는 지팡이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흑표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발소리로부터.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연하를 가두어 둔 창고로 돌아온 흑표는 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놈도 어쩔 수 없겠지.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창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지긋지긋한 지팡이 소리가 똑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흑표는 경악했습니다. 어느 틈에 그는 자신보다 먼저 이 창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이구나. 흑표, 어둠 속에서 사갓을 쓴 노인의 형체가 유령처럼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 심검, 흑표는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년이다. 내 놈을 내 손으로 베는 나를 20년을 기다렸다. 흑표는 칠흑 같은 어둠을 자신의 안방처럼 활용하며 소리를 죽이고 심검의 목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심검에게 어둠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익. 흑표의 칼이 노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만 살짝 숙여 칼날을 피했습니다. 흑표는 당황하여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칼이 움직이기 전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는 소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 심장이 내는 미세한 박동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표는 거의 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남은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필살기, 흑표의 발톱.
그는 몸을 낮추어 땅을 박차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인의 심장을 향해 짐승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비단을 가르는 듯한 아주 작고 섬세한 소리가 그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낡은 대나무 지팡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흑표의 몸은 노인의 바로 앞에서 허공에 뜬 채 멈추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피했다. 흑표는 자신의 공격이 또다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노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 놈의 심맥을 이미 끊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놈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이다. 흑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간 그 지팡이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리한 검기를 품은 심검의 칼이었고 그 칼날이 자신의 살갗을 뚫고 심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맥을 정확하게 끊어놓았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옷 아래 살갗 위로 가느다란 붉은 선 하나가 희미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흑표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밧줄에 묶여있던 연하를 풀어주었습니다. 연하는 울면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괜찮다. 노인은 그녀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어주며 밤을 새우며 자신의 길고 긴 과거를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눈이 먼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임금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의 목숨을 지켰던 조선 제1검, 심검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나라의 적을 베고 불의를 심판하는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권력 다툼은 그의 칼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충신들을 베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칼은 더 이상 정의의 칼이 아닌 더러운 정쟁이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보았다. 내 칼에 죽어가는 충신의 눈에 담긴 원망을, 그리고 그들의 피를 딛고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간신들의 추악한 미소를.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환멸을 느끼고 사람을 베는 검으로는 결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과 신검이라는 이름, 그리고 모든 과거를 버리고 호련히 궁을 떠났습니다. 나는 검을 버리고 비로소 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지. 그 이후로 이름 없는 눈먼 거지가 되어 저자거리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속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흑표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에 이도령은 거의 실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고 심검이 언제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밤낮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아버지인 병조판서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하고 군사를 움직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그 눈먼 놈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발 군사를 보내 그놈을 잡아 죽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병조판서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조판서는 신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 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시각 임금의 교지를 든 내관이 병조판서의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심검의 귀한 소문과 병조판서 아들의 악행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내관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임금의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병조판서의 아들 이도령은 망령된 행동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왕실의 공신을 능멸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당장 이도령을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여 그 죄를 엄히 묻도록 하라. 아버지, 이도령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군사가 아닌 의금부의 나졸들에게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도령이 파직되고 의금부로 압송된 며칠 뒤 임금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내관을 눈먼 노인이 머물고 있는 폐가로 보냈습니다. 내관은 누추한 폐가 앞에서 궐에서 임금을 대하듯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부, 전하의 부르심을 전하러 왔나이다. 노인은 사갓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사부께서 다시 강호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나이다. 그리고 대사부께 간절한 청을 올리셨나이다. 내관은 임금의 교지를 펼쳐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이 짐의 곁을 떠난 지 어언 20년이 흘렀구려. 경이 없는 궁궐은 칼집 없는 칼과 같았고 짐의 마음은 늘 허전했소. 짐은 경의 그 고결한 신념과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소. 들으시니 경의 검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 하더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경의 그 검이 절실하오. 부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짐의 곁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짐의 검이 되어 주시오. 짐이 경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겠소? 왕의 파격적인 제안의 내관은 노인이 감격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께 그리 전해주시오. 소신의 검은 20년 전 소신이 두 눈을 버리던 그날 밤과 함께 죽었나이다. 노인은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한 번 툭 짚었습니다. 전하, 사람을 베는 검으로는 결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소신은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나이다. 소신이 궁으로 돌아간다면 소신의 손에는 또다시 피가 묻게 될 것입니다. 소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사갓 아래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는 듯 했습니다. 소신은 이제 이름 없는 눈먼 거지로 남아 이 저자거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노래를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나이다. 그것이 소신이 찾은 소신만의 속죄의 길입니다. 부디 소신의 이 마지막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평온하여 내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이 맹인 검객은 이미 권력이나 명예 같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의금부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흑표에게 한 약초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흑표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느 눈먼 어르신께서 전해 달라 하셨소. 흑표는 그 어르신이 심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독약이냐? 아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약이라 하셨소. 흑표는 의심하며 약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을 옥죄던 마비의 기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단전에 모여있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내공이 안개처럼 스르륵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흑표는 자신의 텅 빈 몸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했던 살인과 비뚤어졌던 복수심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심검은 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노인은 다시 저자거리의 눈먼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낡은 갓을 쓴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거리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날 때면 자신들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밥그릇은 더 이상 비어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밥 한 숟갈을 덜어 그의 그릇에 넣어 주었고, 때로는 과일이나 떡을 그의 곁에 조용히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자거리의 왈패들은 그의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자거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시비와 다툼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저자거리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자 살아있는 질서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저자거리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그에게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주는 국밥집 딸 연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전설적인 신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를 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이 보살펴야 할 외로운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이 춥지요. 국이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녀는 그의 밥그릇에 국밥을 가득 퍼담아주며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변함없는 온정에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노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갓 아래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그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국밥은? 달구나 그의 대답에 연하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검이라 불렸던 맹인검객은 자신의 남은 생을 저자거리에 이름 없는 거지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자거리 구석에 앉아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까지. 그는 눈을 잃었지만 그 어떤 눈뜬 자보다도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밥그릇은 때로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따뜻한 소리들로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노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먼 칼의 전설은 저자거리의 바람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영원히 노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저자거리 어딘가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려 하면 어디선가 똑똑하는 맹인의 지팡이 소리가 경고처럼 울려 퍼진다고. 그의 검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